사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과거에 없던 정책이어서 이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저는 집값의 안정화는 어떤 얘기를 하면 집값의 하락을 얘기하는 거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에서 너무나 지금 급등하고 있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던 참에 이번에 정부에서 초강수 대책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한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다, 이런 게 이제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일단 제가 알기로는 6억 이상 대출 안 해준다, 이렇게만 좀 봤는데 어떤 대책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정책을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물론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측면에서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정책의 효과가 되게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산시장에 정책이 영향을 미치려면 예상치 못한 정책이어야 돼요. 네. 예상치 못한다는 건 과거에 없던 정책이 나올수록 사실은 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이유도 과거에 없던 상법 개정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과거에 없던 정책이어서 이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정책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금요일 날 발표됐거든요. 네. 그런데 토요일부터 시행이에요.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이 되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과거의 부동산 정책은 유예 기간을 뒀어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뭔가 반응도 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정책이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그리고 이번 정책이 대부분 가계대출과 관련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했어도 돼요. 왜냐하면 은행이 월요일 날 열리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도 안 열리면 토요일부터 그냥 하겠다는 건 이게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준 거죠. 뭐냐면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가 좀 크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이 자료를 보시면 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가계부채 관리할 때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규제를 좀 해온 측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의 소득이라든가 받는 사람이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살 때 규제한다는 거.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기준으로 이제 규제를 한 거죠. 근데 이번 정책은 뭐냐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쪽에 규제를 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권, 쉽게 말해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면 안 돼 라고 규제한 거죠. 그래서 7월부터 가계대출 총량 계획 대비해서, 그래서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한 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제가 2조 원 해줄 겁니다 라고 계획하고, 사실은 그 총량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50%로 줄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가계대출 확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책 대출도 공급 대비해서 25% 줄인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윤석열 정부 때 집값이 떨어지니까 네. 100조 원이 넘는 정책 대출을 시장에 유입시켜서 가격을 올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 정책 대출을 25% 줄인다는 계획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 정책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강화인데요. 네. 규제와 비규제 지역에 2주택자 이상, 1주택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출이 그냥 0%예요.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내가 집을 한 채 있어도 네. 강남에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었어요. 아. 대출 받아서. 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예를 들어서 30% 정도 대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집이 한 채 있으면 무조건. 다주택자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는 대출을 그동안 해줬어요.
투자 목적으로 사도. 근데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련돼서 투자나 투기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 규제는 만기를 최근에는 30년, 40년, 50년까지 만기가 있었거든요. 이걸 30년을 확 줄입니다. 무조건.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이게 어떤 거에 영향을 미쳤냐면 DSR 규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DSR 규제는 뭐냐면 Debt Service Ratio라고 그래서 내 소득 대비해서 1년간 40%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이 40%를 넘으면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소득이 적으면 대출을 못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꼼수가 들어옵니다. 뭐냐면 만기를 연장시키면 네. 원리금 상환 금액이 줄잖아요. 특히 원금 상환 금액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내 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늘려나갈 수 있었던 네. DSR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그냥 30년 이내로 무조건 지켜라. 그렇게 되면 DSR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또 하나 보는 건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그 전세 대출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시장에서 내가 전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 대출이 전세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택 수요용으로 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전세 대출은 쉽게 말해서 이제 순수하게 전세만 살 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의 수요가 이 전세 대출 때문에 레버리지가 일어나서 수요가 일어난 현상은 이제 없어지겠죠. 또 하나 과거에 없던 엄청난 정책이 사실은 들어오는데요. 아, 그래요? 예,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뭐든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누구든.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네. 그 무주택자고 그다음에 집을 살 계획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없었던 분야라 또 경험도 없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6억으로 줄었다는 게 그렇게 엄청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강남에 집을 사는데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집을 사냐면 무주택자가 50%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억짜리 집을 사는데 아. 25억 원 대출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집, 이제 한계가 딱 정해졌다. 근데 그런 50억을 살 때도 6억 원밖에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 이제 비싼 집을 쉽게 못 사겠네. 그렇죠. 나머지 49억 원은 전부 다 내 돈으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돈 엄청나게 버는데 자산은 없어. 네. 근데 돈을 버니까 대출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20억 원 대출 받아서 40억 원짜리 사요. 왜냐면 이자 내면 되니까. 이런 수요가 붙으면서 시장의 일종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번 전체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과도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시대를 좀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막 대출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네. 자, 이 아주 말씀하신 대로 파격적이고 시점도 그렇고 내용도 파격적이고 엄청난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이번 정부에서 만든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체가 어디예요? 이번 정부죠. 정부인데 대부분 가계대출과 금융권에 맞춰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이제 나온 정책인데 어쨌든 정부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의지를 보인 거죠. 아니 왜냐하면 주체가 금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실 말씀하신 100조 풀고 막 여러 가지 그 대출 완화를 통해서 집값을 부풀어 올린 주범으로 맞아요. 금융위를 지목을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던 곳에서 내놓은 갑자기 180도의 정책이다 보니까 좀 약간 혼란스러워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그 원인을 스스로가 이제는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조금 더 과장해서 비유하자면 왜 문제 일으킨 사람이 문제 해결 방법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문제 일으킨 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감한 그런 어떤 정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융위가 해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해체되는 걸로 결정 난 거죠? 의논 중인가요? 논의 중에 논의 있습니다. 중이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해체당하지 않기 위한 생존의 절박한 몸부림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지 이번 정부의 의지에 맞춰줘야 되니까 네. 그래야지. 이거 참 그러네. 네, 그러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뭔가 사실은 이게 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문제였냐면 집값이 떨어지면 정광석화처럼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 나와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집값을 어떻게 올리지? 이 떨어진 집값을 어떻게 부양하지? 법은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 민 거예요. 금융은 법이 아니잖아요. 대출 규제.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각종 전통의 대출 내어주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의식주와 관련된. 그렇죠. 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여야 정치인을 떠나서 여기가 표를 의식하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 해당 부서는 진짜 100년 장기적인 어떤 그렇죠.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독립적인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는 거 어떤 거냐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난 그래 집값 자꾸 오르니까 이번 기회에 집장만 하자 했던 맞아요. 그냥 진짜 실수요자들도 지금 갑자기 어려울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데 그 원인 제공을 그럼 누가 했느냐? 아니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한 게 문제인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지금의 이제 대출 규제에 있어서도 또 어떤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대출 규제한 게 문제야 이렇게 계속 반복된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일단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금융위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책을 좀 보면 대선 전부터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라고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수요단에서 건드리는 거니까 뭔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든 정책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대출 일으켜서 빚으로 집을 사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공급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공급은 예를 들어서 5년, 10년 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리고 가격 상승하는 시장에 대해서 필요한 정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정책에도 유연성을 가져야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알려진 케인즈가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꾸 이 위대한 경제학자가 말을 바꿔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너무 말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계속 유지합니까? 그렇죠. 당신은 계속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경제적 측면, 경제 상황, 경제 시장, 자산 시장에서는 경제는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의 의미를 좀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고집을 피웠으면 나는 절대 수요할 생각 없어라고 하면 시장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하여튼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고 다시 부동산 또 폭등이 나오는 거야. 부동산 상승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참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정부도 또 텄구만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정책의 이 성패에 따라서 입장을 정하겠다 이제 발표했단 말이에요. 향후 집값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질까요? 전망이. 잠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정책 나오기 전에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거든요. 네. 주간입니다. 주간이 0.4%가 올라버려요. 많은 거죠 이게. 엄청나게 큰 그렇죠. 거죠. 이게 주간 이걸 연 단위로 하면 엄청 50주면 20%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 복리까지 감안하면 이게 뭐 이런 심각한 상황이어서 조금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막 심리적으로 특히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심리적으로 대출을 막 일으켜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책 때문에 대출이 줄어들고 빚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의 감소가 예상되고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에 이제 올랐던 집값은 조금 더 진정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 민주당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 원인으로 또 사실 정권을 잃었다라는 분석들도 있었죠. 그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도 많이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좀 있나요? 어쨌든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 탄핵 이후에 갑자기 인수위 없이 정권을 인수받은 거 그리고 그때 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약간 데자뷰 같은 현상인데 그때와 지금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또 집권하면 집값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화되고 해서 불안감이 또 가중된 측면이 있는데 가장 다른 게 있어요. 대외 환경이 달라요. 아, 어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이 오른 게 사실은 코로나19 때 저금리고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집값은 안정 추세입니다.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올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훨씬 더 많아요. 일부 지역은 뭐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있고 네. 큰 지역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현상이에요. 아, 우리만의.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아까처럼 그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무리한 대출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 요인만 제거하면 집값은 의외로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전 세계가 집값 올랐을 때 사실 정책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집값은 안정되는 상황이고 이런 어떤 대외 환경 하에서는 뭐랄까요? 이 정책의 효과가 더 빠르게 그리고 시장을 더 신속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그 대출 규제 이것이 서울 아파트 집값의 한 70% 이상, 74%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통계가 있던데 그렇다면 실제로 수요 억제를 나오게 하고 안정화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이 오른 상태에서의 집값이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원 상태로 하락할 것이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자산시장의 기본은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단기간에 떨어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할 테니까 일단. 그렇죠. 근데 이걸 한번 보실래요? 뭐냐면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요. 2025년 3월에 94,700건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76,000건으로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값이 상승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집값이 오르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좀 유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게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인데 2021년도에 매매 가격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도 보면 집을 안 팔면서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도에 집값이 엄청나게 하락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가격이 상승하는 건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나는 수요가 증가한 거고 또 거기에 더하면서 공급이 줄어든 거. 근데 이 자산시장이나 재화시장에서 공급이 빠르게 감소해서 이루어진 가격 상승은 전 버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쉽게 꺼질 수 있어요. 네. 즉 내가 물건을 안 팔아서 혹은 일시적으로 생산이 안 돼서 가격이 오른 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집값의 안정화는 어떤 얘기를 하면 집값의 하락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실 오른 게 또 대출로 막 이렇게 오른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대출에 끊겼으니까 당연히 다음 수순은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 정부 어쨌건 세금으로는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출 규제 외에 또 어떤 수단들이 있을까요? 강력한 수단이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더 뭔가 어떤 상황들에 대한 대비책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이 뭐 공약에 들어간 건 사실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저는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장이 불안하고 하면 당연히 뭐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하여튼 이제 이번 조치로 인해서 현금이 많은 부자들에게만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있는 사람만 집 사는 거 아니냐, 이제 대출도 제대로 못 받고 징검다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은 현금이 많은 부자들은 부동산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팔고 있어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 현금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높아진 집값에서 뭐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러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 대신 이렇게 되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일부 살 수는 있겠죠.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시장인데 뭐 이것 때문에 자산 격차가 더 커지고 뭐 현금 부자만 줍줍하는 거냐 아니냐 뭐 그런 시장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이 부동산 집값, 특히 서울 지역 너무 비싸다라는 말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근데 뭐 우리 이거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젊은 청년들 20, 30대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에서 뭔가 계속해서 그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아이를 갖고 이런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집값이잖아요. 이게 진짜 뭐 반값 뭐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 그래야 좀 뭐 적절하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하여튼 이 좀 상당히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저는 2022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집값이 하락할 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런 부양책을 쓰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됐을 겁니다. 네. 근데 집값이 떨어지자마자 그때 뭐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뭐 어디 아파트 살려주기, 저기 구하기, 저희 강남 어디야 그렇죠, 거기. 그렇죠. 그때 뭐 아파트 뭐 구하기 이러면서 막 정책이 막 나오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제가 뭐 당위론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집값이 떨어지면 꼭 그렇게 부양하는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게 또 부작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조금 우리가 견뎌냈으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됐을 텐데. 지금 중국이 그런 것 같아요. 사방팔방에서 뭐 정권의 그 뭐죠? 그 존립 자체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는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착같이 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중국이 그동안 경제 성장한 게 부동산이 되게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속 갈 수 없어요. 결국엔 한번 단절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엄청 어려워졌잖아요. 자, 그 시기에 만약에 부동산 뭐 개발 회사들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헝다니 뭐니. 예, 이때 만약에 중국의 정부가 다시 부동산 부양책을 썼으면 돌이킬 수 없는 또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부동산 쪽의 자금들이 혁신 분야에 가고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샤오미 주가 한번 차트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약을 끊어야 됩니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약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떨어질 거예요. 네. 과연 이때 견뎌낼 수 있느냐? 그렇죠. 엄청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경기 살려야 돼. 당장 지금 경기 힘들어. 근데 그 약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자금이 다른 혁신적인 분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가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이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건 뭐냐면 나라가 발전할수록 부동산은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부가가치가 낮다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고용이 창출됩니까? 소비가 증가해요? 그렇지 않아요. 빚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담대하게 대응을 사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